네, 한국 4대 그룹 총수들이 오늘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 방문합니다. 마로라고가 어떤 곳이에요? 제2의 백악관이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사실 별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백악관에서 지내는 주중 외에 주말에는 거의 마로라고에 거의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본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거주지가 됐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소지, 그 거주지 등록을 그 마로라고 그 주소로 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한국의 4대 기업 총수가 오늘 여기를 방문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4대 기업 총수와의 직접 대면 회동이 점쳐지고 있는데 우선 그 최태원 SK 회장, 뭐 이재용 삼성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리고 LG의 구광모죠. 구광모 LG 회장이 모두 마로라고에 오늘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자, 이들 4대 그룹 총수들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따라서 가는 건데 손정의 회장이 이 마로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회하에 커다란 행사를 하나 개최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70대 기업 CEO들 세계 총수 회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4대 총수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0개 대기업 총수들이 오늘 다 모입니다, 거기에. 자, 손정희 회장이 이 회의를 주도하고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손정희 회장 마로라고는 이제 굉장히 건물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하나 한다고 이쪽에서 못 하진 않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주최하는 70대 기업 CEO들의 모임도 있고 또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또 기금 모금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전 세계 CEO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그 순간 또 옆에서는 기금 모금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CEO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기금 모금 행사가 바로 옆에서 열리니까 이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한국 기업 총수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모금 행사에 어떻게 대처할지 또 기부금을 낸다면 뭐 얼마를 낼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일 거고요. 물론 이미 다 지금 결정을 내려서 이제 뭐 행동에 옮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현지의 매체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그 마가 슈퍼팩 모금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그 슈퍼팩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합법적으로 무제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민간 정치 자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팩을 통해서 내가 돈을 내는데 뭐 얼마를 내든 민간 조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마가를 위해서 쓰이는 그 마가 슈퍼팩입니다. 이번 마로라고 리조트 행사에 참석하려면 그런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 기금 모금 행사에 일단 티켓 한 장당 $100만. 100만 달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 기업 총수들도 어차피 거길 갔으니 그 모금 행사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참가한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티켓 $100만 일단 기본인데 뭐 혼자만 갈 수 있나요? 뭐 참모 한두 명 더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 뭐 300~400만 불은 기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마로라고 리조트 행사에 그래서 일단 뭐 70명의 CEO가 거기 있으니까 뭐 다는 못 가더라도 뭐 40~50명의 CEO가 참석한다? 그러면 400~500만 불 개런티 거기다가 CEO 한 명당 2~3명 데리고 간다? 그러면 뭐 몇천만 불은 금방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공식적인 자리든 아니면 좀 공식적인 행사 외에 비공식적인 자리든 한국의 CEO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면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좀 빨리 해달라, 좀 더 많이 해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당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세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얼굴 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그 모금 바구니에 한국 기업 총수들이 과연 얼마짜리 수표를 그 아래다가 넣을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항상 뭐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참에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까요? 그 마로라고. 이거는 이제 영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스페니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게 스페니쉬가 아니라 포르투기스더라고요. 포르투갈어.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그 팍스 TV가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어제 그 팍스 TV의 진행자 중에 한 명이 그 마로라고 리조트 현장에 가서 이원 생방송으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진행자와 마로라고에 가 있는 사람과 이제 이원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마로라고에 가 있는 진행자가 자, 제 옆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딱 소개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가 그 리조트를 막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 그런 뉴스가 엊그제 팍스 TV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마로라고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나라 말이냐. 그랬더니 에릭 트럼프가 그러더라고요. 포르투기스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스페니쉬가 아니었구나. 네. 포르투기스인데 뜻은 무슨 뜻이냐? 호수로 가는 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보통 호수가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다로 내려가는 호수가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건 뭐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호수로 가는 바다라는 뜻이 마러라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이제 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라고가 레이크인 모양입니다. 호수로 가는 바다. 뭐 그래서 이제 포르투기스다. 뭐 그런 뜻이고요.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마로라고 리조트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1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가 있는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는 1927년 그때 그 시리얼 회사로 유명한 회사 아시죠? 지금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POST, 포스트라는 회사, 시리얼 많이 팔죠. 그 포스트 컴퍼니의 상속녀였던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에 의해서 완공이 된 리조트입니다. 이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는 사망을 1973년도에 했는데 그 사망하던 그 해에 유언으로 이 마로라고 리조트를 연방 정부, 미국 정부에 기증하겠다라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1973년도에 이 마로라고 리조트가 미국 정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년 가까이 이제 해당 저택을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유지하는데도 엄청 돈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정부가 이 정부 돈을 써가면서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정부가 다시 포스트 재단에 넘겼어요. 원래대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재단이 갖고 있다가 198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1,800만 주고 이 마로라고 리조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패밀리 거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인수한 이후에 여러 차례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이제 별장 겸 그런데 그 비싼 걸 혼자 산내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별장 겸 회원제 리조트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백만 불 내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비즈니스 잘하시죠. 본인이 낸 돈은 1,800만 불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몇백만 불 내고 나머지는 이제 회원들 모집해서 걷어서 한국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주주고 본인이 주인이긴 하지만 회원제로 이제 한 1년에 얼마씩 걷어갖고 사실 이거 유지 보수는 거기서 거의 다 그 돈으로 끝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지난 2019년에 마로라고를 자신의 2019년이니까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 막 됐을 때 마로라고를 자신의 주거지로 지정한 뒤에 공식 업무가 아닌 그런 주말, 뭐 휴일 이럴 때는 백악관을 떠나서 마로라고에 계시고 지금도 사실은 주중에는 백악관에 있지만 주말에는 거의 매 주말 마로라고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구든지 공직자들은 자신의 개인 신상을 정부에다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주거지를 이 마로라고 리조트 그 주소를 써서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별장이다라기보다는 여하튼 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오늘 전 세계 70개 글로벌 CEO들이 참석하고 그중에 한국의 4개의 기업의 총수들도 온다. 그런데 그 4개 기업의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압박을 좀 가할지 대비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점이 관심거리다. 그런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말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계속 취합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조지아주의 그 주립대학이 그 단과대학의 명칭을 현대차 이름을 붙여서 지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그 서베너 주립대학이라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로부터 $500만 기부금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이 대학의 교육대학, 이제 이 대학에 4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대학의 명칭을 현대교육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현대 College of Education, 현대 College of Education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새로운 대학의 이름을 새긴 그 명판, 현판식을 내년 초에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름을 딴 장학금도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현대 이름으로 스칼라십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에릭 토마스 이 마케팅 담당자는 현대교육대학은 단순한 그냥 돈만 주고 빠지는 스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창출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이제 조지아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조지아주의 그 서베너 주립대학 1890년에 설립된 100년도 훨씬 넘은 135년쯤 되는 좀 장구한 역사를 가진 대학인데요. 특징은 그 학생들 거의 대부분 이제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주 학생인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흑인들의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학교다. 또 현대도 거기에 동참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 4개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대학인데 그 조지아주 서베너 주립대학은 한 3,00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그런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죠? 이 대학이 위치한 조지아주 서베너라는 지역. 이 지역 기억나시죠? 지난달 대규모 이민 단속에 있었던 현대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 그곳이 소재한 곳이 바로 서베너입니다. 네. 이 대학의 저메인 윌 총장은 현대의 투자 덕분에 이 서베너 주립대학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됐으며 현대 교육대학, 현대 College of Education 이 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라는 그 현대 자동차의 비전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현대의 $500만 기부금에 너무 감사드리며 이 지역 발전에 현대가 얼마나 일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감명 깊게 받아들인다라고 총장님께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방부로 좀 가보겠습니다. 펜타곤. 요즘은 뭐 국방부라고 해야 할지 전쟁부라고 해야 할지 저도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뭐 공식적인 거는 아직은 대외적으로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안에서는 내부적인 사람들끼리는 뭐 전쟁부라고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일단 외적인 건 아직도 국방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Department of Defense라고도 하지만 흔히 약칭으로 펜타곤이라고 하죠. 네. 그 펜타곤 출입 기자들에 대한 보도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승인한 것만 보도해라. 우리가 승인한 거 외에 보도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가 승인한 것만 보도하겠다라는 이 협약서에 다 서명해라라고 국방부 출입기자단 그 기자협회에다가 그 협약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좀 커졌어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그렇다면 우리 취재 못해 하면서 출입증을 다 반납하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은 이 펜타곤 언론인 협회에다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예요.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국방부가 뺏어간 걸 이제 몰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몰수라기보다는 자진 반납 형식이긴 한데 자진 반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강제로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몰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기자들은. 자, 기자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에 동의하는 그 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서 또 국방부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방부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방부를 취재한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2025년 10월 15일 이날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매우 어두운 날이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라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이렇게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뒤 다 나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그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라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 퇴근 시간 전까지 이 협약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서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출입증을 몰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거기 서명을 하고 그 서명서를 제출한 기자는 100여 개 기자 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누구냐면 원 아메리카 뉴스라는 거 딱 한 명만 서명했고 나머지 99%는 서명서에 사인하지 않고 출입증을 다 반납하고 나가버렸어요. 주요 언론사는 뭐 다 합니다. 다 99%. AFP는 이제 프랑스의 통신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AFP 특파원, 또 중동에서 온 알자주라 특파원, 또 영국에서 온 BBC 특파원,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합뉴스 기자, 또 미국의 뭐 심지어는 미국의 보수적인 업체 기자들도 다 출입증 반납하고 나갔습니다. 보수적인 대표적인 언론사가 어디예요? 팍스뉴스잖아요. 팍스뉴스 기자도 출입증 반납하고 나갔어요. 또 뉴스맥스,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이그제미너 등도 다 보수 성향의 언론사인데 이들도 출입증을 반납하고 다 나갔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서명한 기자는 그 아주 친 트럼프 성향의 극우 성향 중에 극우 성향인 원 아메리카 뉴스라는 한 곳의 기자 한 명만 사인하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다음 주부터는 국방부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은 기자 딱 한 명 앉아 있을 거예요. 원 아메리카 뉴스라는 것. 그 외에는 지금 취재를 거부가 아니라 이거 뭐 거부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로부터 거절을 당한 건지 여하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MIT에 이어서요, 그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교도 입학 정책에서의 인종, 성별을 고려하지 말라라는 연방 정부의 압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팩스턴 브라운 대학 총장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학교 이름에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답장에 뭐라고 보냈냐면 이 협약은 그 기본 성격과 여러 가지 조항에 비추어 볼 때 학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우리 브라운 대학의 자율성을 심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종 고려하지 마라, 성별 고려하지 마라, 뭐 유학생을 15% 이상 넘지 않게 받아라 등등의 그 협약서에 우리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가 담긴 내용의 답장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이 협약에 서명할 경우에는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서한에 밝혔는데 그 9개 대학에 보냈는데 그중에서 벌써 MIT 그리고 이제 브라운대가 차례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 서한을 받은 대학은 달트모스대, 펜실베니아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MIT 브라운대, 또 밴더빌트, 애리조나, 또 텍사스대, 버지니아대, 그리고 이제 LA에 있는 USC까지 9개의 대학인데 그 9개 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MIT가 거부 의사 밝혔고 이번에 어제 두 번째로 브라운 대학, 두 번째로 우리는 사인하지 않겠다.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못 받거나 어떤 압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이 이렇게 심하게 침해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 편지를 정부에게 보냈습니다. 나머지 7개 대학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대학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큰 대학들은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 일단은 9개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9개 대학 중에 2개 대학이 벌써 거부 의사를 밝혔네. 그럼 나머지 7개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그거 보고 우리도 정리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제 7개 대학이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LA에 있는 USC 대학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궁금한데,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나오게 되면 또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요, 그 식당은 식당인데 그냥 하나만 딱 있는 그런 식당까지는 아니고, 그 체인인데 그렇다고 뭐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몇백 개씩 갖고 있는 그런 거 말고, 한 20개 정도 지점을 갖고 있는 식당,
그러니까 이건 뭐 중형급쯤 정도 되죠. 캘리포니아주의 20개 이상의 브랜치를 갖고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하나의 그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음식의 메뉴판에 음식 알러지 유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있다면 이건 어떤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지금 주로 이제 뭐 땅콩 알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메뉴판에 상세하게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공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를 들어서 우유, 달걀, 조개류도 알러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견과류 알러지 있고 이런 그 주요 알러지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식당은 메뉴판에 그걸 자세하게 그것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캐롤라인 맨히바 상원의원은 자신 역시 심각한 견과류 알러지를 겪고 있다라면서 이제 많은 또 알러지 환자 그리고 이제 특히 어린이들 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심하고 캘리포니아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식당 가서 뭘 먹는데 특별히 알러지에 대한 어떤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입장,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들 입장은 또 좀 다르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외식업 협회,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식당 업주님들, 식당 사장님들 협회예요. 그 협회는 이번 조치가 대형 체인점의 비용 부담과 소송 위험을 안길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 왜 표기 안 해가지고 우리 문제 생기게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무를 따르지 않아서 그 법안을 따르지 않아서 소송당할 걸 걱정을 왜 하냐고요. 그 법안대로 자세하게 표기를 해놓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당 업주들은 그게 다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한편 또 다른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식품 알러지 연구단체. 이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이 법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러지 환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조치가 다른 주로도 그런데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알러지 유발 여부를 내가 메뉴판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면 그러면 뭐 당연히 다른 주로도 이런 분위기는 확산될 것 같다라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AI 비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윈도우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찌 보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슨 컴퓨터를 갖고 하루 종일 무슨 컴퓨터 일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은 뭐 더더욱이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창 뜨고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해당이 되고 또 무슨 엄청나게 무슨 디테일한 작업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뭐 웬만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다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윈도우의 기능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아니 이런 기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공지능 AI의 그 강력한 기능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윈도우 11 전반에 통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게 윈도우 11인가요? 11 전, 뭐 10, 9이면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윈도우 11 전반에 통합했다라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 즉 PC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또 행동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사용자와의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핵심 기능을 잠깐만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음성 명령 인식도 있습니다. 말로 내가 명령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인식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화면 인식을 지원하는 것은 코파일럿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걸 인식해서 기능을 시행해 주는 것은 코파일럿 보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과거에는 나 컴퓨터 잘 못해 아우 나 컴맹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맹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몰라도 일단 키고 끌 줄만 알면 켜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연 다음에 뭐 해줘 뭐 이메일 열어줘
그냥 말로 해버리면 그러면 뭐 이게 다 실행을 해주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네. 자, 사용자는 처음에 Hey Copilot 하고 부르면 됩니다. Hey Copilot 뭐 Open my email 뭐 이러면은 이메일 쫙 오픈시켜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그거 있으신가요? 알렉사? 저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존에서 샀는데 그 알렉사. 그래서 뭐 헤이 아마존 알렉사구나. 알렉사라고 부르면 뭐 왜 부르냐고 뭐 그래요. 뭐 오늘 웨더 알아줘. 또는 내가 좋은 음악이 듣고 싶은데 오늘 썬데이 모닝에 어울리는 뭐 카페 뭐 재즈 뮤직 틀어줘.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돈 받는 버전이 있고 아니고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돈 받지 않는 그냥 셔플링으로 음악 해줘. 그러면 알겠다고 해서 음악이 쫙 나오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 다 하거든요. 그렇게 멋진 음악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컴퓨터 켜고 윈도우 11 오픈한 다음에 Hey Copilot 부르면 뭘 원하냐고 이제 말합니다. 손쉽게 대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아니라 기존에 이제 텍스트 명령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코파일럿 버전은 이용자의 화면을 인식해서 앱 사용법을 안내해 주거나 또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얘기해 줍니다. 뭘 할 때 이거 좀 더 베러 아이디어가 없나?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또 문서나 무슨 프레젠테이션 내용 같은 걸 만들 때 그걸 분석 좀 해줘봐.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말해주면 자기가 쫙 분석해서 AI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 좋은데 요 부분은 설명이 좀 기니까 좀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요 부분은 중요해 보이는데 설명이 한 줄로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윈도우에서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측에서 말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길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다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워드잖아요. 워드 또 엑셀도 많이 쓰잖아요. 워드, 엑셀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 그런 사무용 앱과 같이 완전히 통합이 돼서 그 전체 또는 문서 내용 일부 등등을 자동으로 검토해 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말 이상한 거 없는지 좀 봐줘. 오타난 거 없는지 봐줘. 뭐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은 코파일럿이 지원되는 모든 윈도우 11 기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로 무슨 그 사무 일이나 무슨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뭐 자녀들이든 또는 주변의 지인이든 또는 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컴퓨터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교회 무슨 주보 만들거나 무슨 행사지 만드는 거 그럴 때 컴퓨터로 좀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그렇게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비교적 하시는 분들 나보다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 내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윈도우 11이 AI 기능을 한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표시 줄에도 코파일럿의 묻기라는 걸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ask copilot 이렇게 써 있습니다. ask copilot. 그거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인공지능 AI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딱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워진 또 검색창은 더 빠르고 직관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되고요. 코파일럿 비전, 이건 이제 화면을 인식해서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코파일럿 보이스, 이건 내 말을 인식해서 해준다 그랬죠. 그런 기능을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보이스 클릭 딱 누르고 헤이 코파일럿 뭐뭐뭐 해줘. 그러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액션스, 액션은 이제 행동하다라는 거잖아요. 코파일럿 액션스라는 기능을 지금은 그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공식은 아니고 실험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AI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파일을 좀 일부 파일을 좀 틀린 글씨 없는지 뭐 이런 거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파일을 정리해 주거나 파일 정리는 옛날에 그 직장에서는 그 신입 직원들이 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는 이제 집에 있는 내 노트북에 있는 코파일럿이 그런 정도는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코파일럿 액션이. 그래서 파일을 정리해 주거나 또는 PDF에서 그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나한테 요약해서 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코파일럿 액션도 출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 출시라기보다는 지금 과연 얼마나 이게 이용이 많은지 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실험적으로 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해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주소를 찾아줘 또는 경제학 수업 리포트를 보여줘 같은 그런 명령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생성된 결과물을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손쉽게 내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엑셀, 나는 엑셀 쓸 줄 몰라, 뭐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나는 엑셀까지는 하겠는데 파워포인트는 못 만들겠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뭐 그래도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 기능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딱 추출하고 이 추출된 내용을 엑셀에 정리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추출된 내용을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내가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또 내가 내일 뭐 윗사람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보기 좋게 적당한 해당되는 사진까지 넣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 작업 자동화 도구인 매너스 그리고 필모라 등의 편집 기능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굳이 컴퓨터를 많이 쓰는 분 아니면 이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 직장 다니시거나 또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모라 같은 거. 클릭 한 번으로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생성하거나 동영상을 쉽고 매끄럽게 편집할 동영상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이제 필모라, 매너스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보안도 한층 강화했다라고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버전 11 이 AI 기능 많은 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간단한 이런 기능만 알면 세상 참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연방조폐국, 돈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연방조폐국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내년에 미국 혁신 1달러 동전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미국 50개 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주, 올해는 요 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 주에 혁신과 뭐 개척자 또는 어떤 발명품이나 발명가 등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1달러짜리 동전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 시리즈를 보면 뉴저지주에서는요, 그때 뉴저지주에서 발명된 조명 전구를 기념하는 주화가 나왔고, 또 메릴랜드주에서는 거기서 개발된 허블 우주망원경, 또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발명가 워싱턴 카버 등을 기념하는 그런 주화가 나왔습니다. 뭐 발명가 또는 발명품 이 기념되는 거죠. 내년에는 근데 캘리포니아주 차례인데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올렸는데 그 인물로 스티브 잡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미국 혁신 1달러 주화, 그러니까 1달러 기념 동전의 이 앞면에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다 기념적으로 새겨져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돈으로서 통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화폐로서의 통용 목적보다는 기념 주화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 나오면은 얼마에 나오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격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희귀본이기 때문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담겨 있는 1달러짜리 주화가 내년에 출시된 이후에 얼마로 거래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끝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아직까지 혹시 못 보신 분 계신다면 넷플릭스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이제 넷플릭스가 집에 없으신 분들 구독을 안 하시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유튜브에서라도 이 K-pop 데몬 헌터스에 관련된 영상 뭐 한 3분짜리 5분짜리라도 이렇게 3, 4, 5분짜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잠깐 보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왜 그걸 잠깐이라도 좀 보시기를 제가 바라냐면 올해 이제 이달 말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할로윈 데이 때 할로윈 복장, 할로윈 코스튬, 그 코스튬에서 이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만화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그 옷이 지금 인기 순위 1등, 2등, 3등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극중 캐릭터들의 모습이 올해 할로윈 데이 때 가장 입고 싶은 그 코스튬으로 꼽히면서 이 K-pop 데몬 헌터스, 캐데헌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캐데헌을 못 보신 분들은
할로윈 코스튬 입고 산 애들이 이제 막 다니는데 그 캐대언을 못 보신 분들은 쟤네들 무슨 옷이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5분짜리라도 캐대언 그 영상을 좀 유튜브에서라도 좀 찾아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자, 구글이 운영하는 헬로윈데이 그 복장 그 우선 순위 리스팅 하는 데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현재 인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캐대헌 속 캐릭터가 이름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할로윈 데이 때 입고 싶은 복장이 뭐냐고 했을 때 1등도 캐대헌 속 복장, 1, 2, 3, 4, 5등까지 다 그거예요. 1위로 선정된 그 코스튬은 극중에서 그 K-팝 걸그룹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의 리더 루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루미의 의상이 1위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막 이걸 다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길게 따온 그 머리가 아주 특징이죠. 머리를 따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머리. 근데 뭐 그게 이제 일반 아이들이 갑자기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커스튬에 포함된 거예요. 가발처럼 해서 이제 쭉 머리를 무릎까지 치렁치렁 한국식으로 이렇게 딴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 머리예요. 그리고 한국식 단청 무늬가 들어간 노란색 자켓도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놀이개 장식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게 많아요. 그 놀이개 장식의 쇼팬츠 같은 것도 지금 특징인데 요 헬로윈 데이 때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그 헬로윈 커스튬을 보면 아마 그 루미의 이런 복장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게 1등이고요. 2등은 2등하고 3등은 같은 그룹 멤버 또 다 여자아이들이죠. 조이 그리고 미라의 복장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상대하는 어찌 보면 저 나쁜 그룹 그게 이제 남자 아이돌이잖아요. 사자 보이스라고 하죠. 이 사자 보이스의 주인공 진우 그리고 뭐 베이비 막 다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4위, 5위. 그러니까 캐대헌의 캐릭터들이 1등부터 5위까지 할로윈 커스튬 인기 순위 싹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캐대헌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그 민화에서 영감을 얻은 호랑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막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어떻게 호랑이를 그렇게 귀엽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귀엽게 만든 호랑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름은 더피라고 하는데 그 더피 복장 그 캐릭터가 그 헬로윈데이 캐릭터 8등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위권 중에서 캐대헌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 복장이 6개나 차지한 거예요. 네. 결국 올해의 그 헬로윈데이 그 코스튬 복장으로 가장 입고 싶은 순위 상위 10위권 가운데 절반 이상 6개가 이 캐대헌의 캐릭터들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올해 헬로윈데이 때는요.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만화 주인공들의 복장을 한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거기 나오는 남자 아이돌 그룹 아까 이제 사자 보이스라 그랬잖아요. 그 복장 그 친구들은 그 조선시대 그 갓을 쓰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 보이스가 그 극 중에서 갓 쓰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갓을 쓰고 조선시대 갓 쓰고 돌아다니는 남자 아이들의 모습도 이번 헬로윈 데이 때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만 해도 아주 흥미로운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헬로윈 데이 때 아이들의 그 커스튬 모양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